자, 이 시간에는 이 물건 두 개로 예로 들으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아마 한 반절 정도를 할 겁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하면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필요한 부분에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 목적, 원래 대부분의 특별법은 1조에서 입법 취지라고 합니다. 즉, 목적을 표기합니다.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는 채권법 14가지 전형계약 중에 대차형 계약 중에 하나입니다. 빌려주고 빌리는 그런 계약을 임대차 계약이라고 그래요.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에요. 그러므로 만약에 주택임대차법 민법하고 충돌이 일어나면 특별법이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이 주택임대차법에 나오지 않는 내용은 민법이 적용됩니다. 민법이 적용돼요. 여기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주택 대신에 주거용 건물 대신에 상업용 건물 들어가면 딱입니다. 똑같아요, 거의. 약간씩만 틀려요. 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똑같다. 네. 그 다음에 이 적용 범위가 주택은 아무리 비싸고 싸고 간에 전부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상가 건물은 좀 차이가 있어요. 상가 건물은 비싼 것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여기 대통령령으로 초과하는 임대차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 보증금액이 비싼 그런 상가는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되지 않아요. 상가 건물은 좀 비교적 영세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부자 상인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증금이 이 보증금을 정할 때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 및 임대차 목적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 그 차임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 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자, 이것은 그냥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 만약에 10억에 한 달에 100만 원씩 임대를 지급한다. 그러면 보증금이 10억입니다. 그런데 상가는 그렇지 않아요. 상가는 만약에 보증금 10억에 한 달에 500만 원씩 준다. 그러면은 보증금이 얼마냐면은 10억 더하기 500 곱하기 100. 그럼 15억이죠, 보증금이. 이 보증금을 환산보증금이라고 그래요, 환산보증금. 그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건물 임대차법은 부자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교적 가난한 사람만 해당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 앞에랄지 아니면 번화가 있는 상가들은 거의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상가에 들어갈 때는 무조건 권리분석을 하고 등기를 전세권 등기
아니면 임차권 등기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법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그 차이점이 있어요. 이 대항력, 이것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존재합니다. 이 대항력 때문에. 원래는 초대 대법원장인 김용노 씨가 채권법에 있는 전세권을만 뽑아가지고 물권법, 용익물권에다가 옮겨놨어요. 용익물권에다. 그러면은 집 없는 사람의 집 없는 사람들의 서러움에 덜어줄 줄 알았어요. 보호될 줄 알았어요. 이게 학자들이, 공무원들이 탁상 공론에 해당되는 거죠. 그랬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6.25 전쟁이 끝나고 민법 편찬회를 만들어서 1960년도, 53년도에 끝났죠. 그 전쟁이. 그래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민법 편찬을 하면서 초대 대법원장인 김용노 씨가 그 채권법에 있는 전세를 물권법으로 옮겨놨어요. 그러면은 그때 전쟁 중에 집이 다 파괴돼가지고 집주인의 횡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자식이 있다든가 많다든가 그러면은 이사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서울 변두리에 판자촌 져가지고 거기 소위 말하는 벌집이라고 그랬죠. 방 한 칸에 가족들이 7명, 6명 그렇게 살은 적이 있었어요. 집주인이 굉장히 거의 요새도 건물주가 하나님 밑에 있다고요? 건물주가? 근데 요새는 그것도 아니에요. 요새는 상가들 권리금 안 받을 테니까 어떤 경우는 임대료도 안 받을 테니까 제발 들어와서 영업 좀 하십시오. 그런 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실제로 매스컴에 나온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그래요. 실제로 다니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장사 잘 된 데는 굉장히 잘 된 데는데 안 된 데는 아주 안 되고 밑에 목 좋은 데도 전부 다 임대 문의, 임대 다 붙여 있잖아요. 그게. 그것은 온라인 때문에 대형 홈쇼핑이나 그런 데도 홈쇼핑 말고요. 대형 마트도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그랬는데 등기를 해놓으면 물권으로서 아주 강력히 보호되니까.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 들어간 사람, 임대차 들어간 사람은 부동산 임대차 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전세 들어간 사람은 전세권 등기 길을 열어놨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너 아니라도 들어올 사람 많어. 임대차 등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전세 등기도 안 해줘버리네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서 계약서만 쓰고 들어가서 그냥 사는 거예요. 계약서만 쓰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집이 경매 넘어가거나 또 집주인이 돈을 안 주면은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은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거든요. 그 계약 자유 원칙이 지배돼요. 그래서 두텁게 보호가 되지 못해요. 근데 물권은 모든 사람, 모든 세상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두텁게 보호돼요. 그런데 집주인 등기를 안 해줘버리네요. 등기는 임대차 등기하고 전세 등기 모든 등기 우리나라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가지 않으면 등기할 수 없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누가 등기해요? 법무사가 등기하잖아요. 네. 법무사는 갈 때 양 당사자 위임장을 가져가야 됩니다. 위임장을요. 그 다음에 이제 매도인 아니면은 등기 권리자가 등기하러 갈 때는 상대의 위임장을 받아가야 돼요. 받아가지 않으면은 등기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임대차 관계가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못 받을 때 단독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해서 임대차 등기를 할 때는 단독 신청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 187조 상속, 그 다음에 경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공영징수, 이런 것들도 여기 단독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집주인이 등기를 안 해주네요. 그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에요. 그러므로 이 법의 안건은 바로 3조입니다. 3조. 대항력.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이 길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이것은 그 대법원까지 간 사건인데, 이 등기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전입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출장을 갔다 오나, 한 2, 3회를 방치해뒀네요. 그 사이에 등기가 이루어졌네요. 그래서 이게, 그 임차인이 자기가 전입신고 할 때는 분명히 그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니까 권리관계가 설정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보다 먼저 설정된 사람이 있네요. 그래,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 담당 공무원이 전입신고서를 받아놓고 장부에 기재를 않은 채로 출장 갔다 와가지고 기재를 했네요. 그 사이에 그 등기부 등본에 설정 등기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사가 그 해석 문제는 판사한테 권한이 있으니까 판사가 이거 아무리 봐도 그 임차인을 보호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꾀를 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그 주민등록 등본은 주민등록 장부, 이게 주민등록 대장, 그것은 그 행정 편의상 작성하는 장부이다. 예. 그러므로 그 임차인이 국가기관인 담당 공무원에게 전입신고서를 제출한 때 그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등기는 그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공시 방법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대장에다가 그 명시를 하고 처리를 찍었을 때 등기가 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므로 둘 중에 누가 빨라요? 주민등록이 빠르다. 예,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다가 명시를 해버렸습니다. 명시를 이렇게. 예, 명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아요. 실제로 사기꾼들이, 야, 봐라. 등기도 보면서 깨끗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람 믿고 전입신고를 하고 이제 했어요. 그런데 한 하루나 이틀 전에 등기를 신청해 놓고 그 등기부 등본을 떼가지고 갖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끗하네? 그럼 믿고 해야지 어떻게 해서 전문가가 그런다고 하니까. 그래 나중에 떼보니까 자기보다 먼저 저당고 설정이 되어 있네요. 이런 경우. 사기지, 그건 사기죠, 사기. 그리고 또, 그는 사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죠. 그 다음에, 만약에 같은 날 등기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했다. 이럴 경우는 그 전입신고는 그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부 등본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등기부 등본의 기재 끝나고 낙인을 했을 때 효력이 생겨요. 그러므로 같은 날 들어갔을 경우는 절대로 그 등기가 전입신고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등기를 신청하면은 바로 담당 공무원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거기서 등기 올리는 게 아니라 결제도 받고 그 다음날 올리겠죠. 그래서 그런 게 안 생겨요. 그 다음에 실제 현실에서는 그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에 이사를 가고 확정일자를 받죠. 그 세 개 중에 제일 늦은 걸 기준으로 합니다. 늦은 걸. 그래 보통 전입신고로 갔을 때 임대차 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요. 확정일자 받을 때는 계약서를 가져가야 돼요. 임대차 계약서를. 그리고 그 보증금 말고 전세금을 할지 그 다음에 보증금을 줄 때는 언제 주냐면은 내가 이사 들어가가지고 예, 그 다음 날이나 그렇게 주는 게 통상입니다. 먼저 주면 안 돼요. 먼저 주면은. 그러면서 항시 그 입차를 하든지 그 임대차를 하든지 등기부등본을 항시 띄워봐야 돼요. 바로 당일날 띄워봐야 됩니다. 왜냐면 사기꾼들이 많아서 그래요. 사기꾼들이. 그리고 그 대출하고 도망가 버리면 이거 어떻게 잡을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사기꾼들이 이번에 많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식으로 깨끗한 등기부등을 띄고 바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집을 또 임대차 내주고 그래서 임대차 들어간 사람은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빠른 사람이 있네요. 그런 순서가 밀려가지고 자기는 배당을 못 받죠. 예. 그런데 그런 집을 그 사기꾼이 그 불량자나 홈리스 그런 분한테 그 명의 빌려가지고 그 사람 옮겨놔요. 그리고 대출금, 보증금 갖고 날라버려요. 예. 그리고 자기는 범죄 이쪽 뭐 하나 이렇게 해서 교도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집주인은 그 노숙자나 그런 분들의 뭐 건강을 얼마나 챙기겠어요. 그런 사람 명의 빌려가지고, 한 2, 3년 전에 그 사람이 돌아가셔 버렸네요. 그래가지고 그 사기꾼은 보증금, 그 다음에 담보대출인 거 다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나중에 그 집이 경매 넘어가면은 담보대출한 사람은 1수니까 회수가 가능한데, 금융기관은. 이 임차인들 보증금이 회수가 안 돼요. 회수가 안 돼요. 그 큰 돈이 걸린 데는 그런 짓을 못 하는 이유가 그 3억가 5억 넘으면은 특가법에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5년 이상이가 살아요. 형을. 크게 살죠. 돈 있어 보여요. 10년 살아버리면은 나중에 그 돈도 못 쓰죠. 그 다음 다 회수할 수 있는 거 다 회수해버리고 추징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인 서민들은 반드시 그런 사기를 안 당하려면은 그 계약서를 쓰고 그다음에 확정일자를 받고 보증금을 언제 지불해야 되냐면은 그 집에 들어가서 이사 가고 난 다음에 바로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고 깨끗하면 그때서야 그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줘야 되죠. 이런 확실하죠. 근데 실제로 옛날에는 이사를 그렇게 갔습니다. 그 보증금을 줄 때 그 이사 가고 그 다음에 돈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바쁘고 뭐 또 법에 대한 상식이 없고 그런 분들 특히 2, 3억짜리 되는 연립주택이랄지 빌라들 이런 데서 등기부등본을 미리 띄워놓고 그다음에 그 임차인 들어오면은 이상이 없다. 그리고는 그 믿고 이제 계약을 하고 그 자리에서 보증금을 줬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사기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기 하나.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기가 있었냐면은, 그, 집주인이
깨끗한 상태에서 내가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보증금도 이사 들어가고 난 다음에 줬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사람보다 먼저 등기할 수가 없죠, 담보등기가. 그냥 집주인이 어떻게 했느냐, 그 도장을 인감을 위조해가지고 브로커랑 짜고 그 임차인을 다른 집으로 옮겨놨어요. 옮겨놓고 금융기관에서는 그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절대로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옮겨놓고 대출을 받고 그 사람을 다시 그 집으로 옮겨놨어요. 그래놓고는 나중에 은행에서 그 전세 대출을 해야 들었거든, 그 사람이. 연락이 왔네요. 어떻게 된 거냐? 왜 후순위, 선순위 물권자가 있냐? 이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럴 리가 없는데. 그리고는 가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네요. 그러면은 이건 이제 그 사기 행위, 즉 가장 행위로 인해서 그 행정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시 그 물권 설정 것을 그 순위를 바꾸는 거죠. 임대차가 그 1순위고 그 담보물권이 2순위로. 예. 그런데 그게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그런 사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아까 뭐 7억짜리 뭐 10억짜리 이런 데는 그런 일이 거의 안 벌어져요. 그런데 꼭 그 1, 2억짜리, 그리고 그때 왜 이런 사기꾼들이 사기가 많이 벌어지냐면은 집들이, 수도권 집들이 1년이면 10%씩 올라가니까 2, 3년이면은 한 20, 30% 올라가잖아요. 예. 그럴 줄 알아서 뻔히 전부 다가. 그러고는 그 사이에서 그 개벌 사기 쳐먹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거꾸로 반토막이 나버렸네요. 그러니까 그게 와장창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 사기당해가지고 자살하신 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릴 때는 그 이사 갈 때, 임대차 들어갈 때 그 보증금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이사 가고 난 다음에 그거 줬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기당할 염려가 좀 줄어들겠죠, 많이. 그런데 도둑놈하고 사기꾼은 10명이 막으려고도 막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서 불의의 사고를 안 당해야 돼요. 특히 아까 등기하고 그 대항력 우선 면적권 순위 문제, 이런 것들은 꼭 바로 직전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시고, 또 그 보증금을 다 지불할 때, 아니면 전세금을 지불할 때 꼭 이사 가고 난 다음에 지불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불하기 전에도 반드시 띄워보고, 등기부 등본은 요새는요, 등기소까지 갈 필요 없어요. 무인 발급기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있는 분은요, 인터넷으로 바로 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뭐 몇 분 안 걸려요. 들어가시면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이 짝에 관계되신 분들은 그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계시고, 예, 그래야 그 금융 거래를 할지 그런데 펴는 게 다 아주 그 뭐 지적도 같은 건 알림인가 들어가면 공짜로 연락 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시스템이. 자, 이건 그렇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3조 2랑 여기는 가만히 보시면 두 개밖에 없어요. 인도와 주민등록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것은 어딜 때 써먹냐면은 임대차 계약이 살아있는 동안에 써먹는 대항력이에요. 즉 주민등록과 그 다음에 인도 이사를 해놓으면은 그 다음날부터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제3자. 그래서 그 전주인하고 후주인,
이번에 다음 주까지도 한번 다가구 주택이 나오면은 그때 그런 거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다가구 주택이 복잡하잖아요. 임대차 관계가. 주인이 매매, 법률행위, 즉 계약으로 팔고 살 때하고 경매로 사고 살 때 완전히 틀립니다. 법률행위, 즉 계약으로 팔고 살 때는 전 주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후주인이 그대로 승계해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옆에다가 주인이 바뀌었으므로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연락처, 공인중개사 연락처를 써놔요. 집주인은 귀찮으니까 안 써놔요. 예. 그럼 주인만 바뀌었어요. 그 계약서는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겠죠. 그런데 좀 이따가 이 뒤에 3조의 2, 이거 보증금 회수, 이것이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이 3조의 2 보증금 회수에서 2항, 3조의 2의 2항 이거예요. 3조 아까 그 대항요건, 거기 뭐예요?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혹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 받을 권리가 있다. 여기는 아까하고 틀린 게 확정일자가 더 들어갔어요. 이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경매가 이루어졌을 경우는 임대차 관계가 소멸합니다. 그 3조의 1항은 임대차 관계가 계속 유지돼요. 계약서가. 그런데 이 경매가 이루어졌을 게, 좀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은 5조에는 경락으로 인해서 임대차 관계가 소멸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배당한다는 뜻이죠. 배당. 그런데 확정일자가 없는 계약서는 위변조가 가능하죠. 그래서 물권적 효력을 부여하기는 굉장히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는 공적기관이에요. 공적기관에서 임대차 계약서 상의 날짜를 확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확정일자 받는 곳이 주민센터, 그 다음에 공증사무소, 그 다음에 등기소, 이것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계약서를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 확정일자 장부에다가 계약 날짜, 그 다음에 임대인, 임차인, 그 다음에 그 보증금은 아마 안 쓸 거예요. 보증금은 모르겠네요. 제가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계약 날짜, 임대인, 임차인 몇 가지를 적습니다. 저거요. 그러고 나중에 배당받을 때는 확정일자 받은 곳에 가서 그 확정일자를 발급받아가지고 그 증서를 제출해야 돼요. 배당받을 때. 즉, 누구도 그 위조, 변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일자를 받는 곳에 공통점은 뭐가 있냐면은 전부 다 금고가 있어요. 금고. 동사무실 그 서류를 보관하는 금고가 있습니다. 동사무실은 금고가 크지 않아요. 조그만해요. 그런데 공정사무소, 거기는 금고가 굉장히 큽니다. 그 안에 큰 금고, 이만치 두꺼운 금고가 있어요. 그 금고 안에다 보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등기소, 거기도 반드시 일거가 끝나면은 그 확정일자 장부를 금고에다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그 대항력이 몇 번이 나오죠. 3조 1항, 3조 2의 2항, 그다음 또 하나 나옵니다. 우선변제권이라고. 네, 우선변제권.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이게 또 나와요. 그 사람은 그 확정일자 안 받아도 됩니다. 확정일자 안 받아도 그 우선변제권은 가서 확정일자 받던가? 예? 아, 안 받아도 되네요. 왜 그러냐면은 이 그 소액 임차인은 어디에 있든 관계없습니다. 순서가 뒤에 있든가 앞에 있든가 뭐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그 대신에 임대차 계약서 작성 날짜가 그 부동산에 최초로 설정된 담보물권자가 설정된 날짜에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순위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우선 변제를 받아요. 뭐 전입신고 날짜가 나오니까 전입신고 날짜가 나오니까 우선 변제까지 아직 확정일자까지 구태여 필요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또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반드시 배당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배당 신청을. 그 확정일자를 받았던 소액 보증금 등은 전부 다 특별법으로 아주 강력하게 보호해주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반드시 채권이기 때문에 배당 신청을 해야 돼요. 배당 신청하지 않으면은 배당받지 못하고 일반 채권으로서 효력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전세금, 이제 채권적 성질은 전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용익물권을 가진 걸로 착각해가지고 배당 신청을 않고 경락인에게 대항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걸 생각했는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도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아니 배당 신청은 다 받을 수 있었는데 왜 배당 신청을 않고 경락인에게 대항한다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집값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것도 또 사기도 끼어 들어가 있어요. 그 가장임차인. 그래서 정식으로 배당 신청하면은 그 뒤에 있는 물권자들이 항의를 하기 때문에 못 받으니까 그래서 배당 신청 안 하고 제3자인 경락인에게 받겠다. 이런 그것도 일종의 사기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채권을 물권하고 혼용해가지고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아니 그 민사집행법에 91조 3항 이 전세를 그 두 개를 구별하지 않고 혼용해가지고 쓰는 바람에 그 등기하지 않는 전세도 전세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민사집행법을 적용해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한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그 공인중개사나 법무사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죠. 좀 이따가 뒤에 그 말도 나와요. 그 등기돼 있지 않는 전세금은 보증금으로 본다. 이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 사람은 그 나머지 금액을 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유지한다. 그 말도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임차인이 못 받은 돈, 보증금, 이것은 부당이득이 되냐 안 되냐. 그 조문에 그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는다. 그런 조문이 적용될 때는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그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임대차가 그 효력이 있냐 없냐 그런 그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나중에 전내 임차인이 그럴 경우는 그 그 물건에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부당 이득이 돼가지고 나중에 보증금하고 상계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다시 4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